제11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일 관계가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우리가 안보 문제까지 비화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한 방송 토론에 출연해서 한국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고 하면서 경제 보복의 이유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에 더해서 한국이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으로 한국의 대북 제재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대북 제재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한국을 일종의 가상 적대국 수준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한일 청구권 관련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기한이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 조치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자세는 문제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대 재벌그룹 또는 4대 재벌그룹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서 대책을 협의하느냐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필요해요. 문제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국제관계가 어그러져서 생긴 문제입니다. 아베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수출되는 소재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서 한국의 대북 제재 문제까지 삼고 있는 그러한 한일 관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판결할 이래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이번 달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 분리 원칙에서 삼권 분리 원칙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을 위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안을 제시를 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산 압류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서 그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로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일본도 보복 조치를 유예하고 대화에 나서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덕적인 문제만을 따지는 명분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관계의 악화가 가져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 이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한일관계 또는 외교관계에 정통한 원로,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범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를 꾸려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때일수록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의 반일 감정에 올라타거나 부추기는 행위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국가위기에 대응해서 대한정당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올해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1주년 되는 해입니다. 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는 파트너로서의 한일관계 비전을 제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과거사의 발목이 잡혀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는 양국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의 선언의 정신을 본받아서 한일 양국의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상생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내일부터는 3일간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결위원장 선출이 완료되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초지일관 명확합니다. 정치 공급자가 아니라 정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근거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목선 은폐 조작 사건,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 붉은 수돗물 사건, 아마추어 무능 외교와 일본의 경제 보복 등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스스로 내릴 만큼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본인들도 충분히 알면서도 확대 재정 말고는 다른 대안은 아예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경정 예산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빨리 처리해달라고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존과 합의의 정치는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 여당이 스스로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야당의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면서 뭐라 떠들던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한 대화와 타협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정부 질문 이후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추경안 처리와 경제 원탁 토론회 개최, 그리고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일정이 포괄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북한 목선 사건 합동조사 결과는 진실 인근에도 못 미친 부실 조사였습니다.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실한 조사를 한 합동조사단마저도 지난달 17일 국방부의 거짓 브리핑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한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절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거짓 브리핑을 하자고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은폐 조작 기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국정조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북한 목선 은폐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 또한 추경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점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와 경제에 미칠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주문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 경제 보복 문제가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 사안만큼은 일본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또한 신속한 사태 종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의장 최희배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이 이르렀는데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 주민들의 민원 수십 건의 접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곳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20%에서 67%까지 넘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고장난 탁독의 측정으로 수질이 안전하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수질 검사를 의뢰한 가정에서 채수하지 않은 채 수질이 적합하다고 통보하는 등 정부의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수돗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며 수도시설을 재난관리 국가 기반 체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온 물관리 체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한 상수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과 당 차원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윤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윤 후보자가 바람직한 검찰 제도 개혁을 이루어내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할 적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국회 서면 질의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등 검찰 개혁의 주요 의제에 대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았기에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국회에 대한 서면 답변은 매우 불성실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찰 개혁의 의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철저히 정책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법률들을 무시하고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재산 등록 내역 등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는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조차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3명입니다. 후보자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오만의 결과물입니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준법 정신을 지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적인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정합니다.